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제 목소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진짜 마지막 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신학 무엇인가 마지막 회라서 허세 좀 부려봤어요. 그동안 깨왔던 이 벽돌을 쭉 이렇게 나려내니까 또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 맞아요. 유독 두께가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시느라 사실 홍쌤이 정말 많이 수고하셨는데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너무 후련하고요. 사실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공부가 더 많이 됐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이번에도 이걸 왜 이렇게 슬프게 얘기하세요? 그동안에 이제 노고가 많이 생겨나서 여러 가지 책을 또 같이 섭렵하는 맞아요. 수고가 있어요. 다른 책에선 또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교차로 봐야 되는 책들도 많이 있었고 고생스럽긴 했지만 또 끝나고 나니까 현대신학을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본 건 저도 처음이었거든요. 공부가 정말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짧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28번을 총 9개월 동안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씨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쨌든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올 수 있었던 게 많은 우리 분들이 댓글을 또 남겨주시고 그래서 맞아요. 힘이 됐던 또 재밌었던 댓글들 좀 추려서 소개도 좀 잠깐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해보려고 해요. 기억에 남는 댓글 있으신가요?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시험 기간엔 전공 공부보다는 역시 신학 공부지. 벌써 그래서 영혼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 가족 교회 식구들한테 다 공유했어요. 항상 너무 감사해요. 최고. 최고. YS 리님입니다. 저도 하나 있는데 가톨릭 신자 애청자입니다. 홍쌤의 깔끔하고 박학닥식 하신 정리와 자칫 딱딱하고 머리 아프기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TK님이 유재석 씨 버금가는 진행 때문에 요즘 참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신 건가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때 저는 좀 흡족하더라고요. 유재석 씨와 저를 비교하신다는 거. 제 표정에 대한 댓글 은근히 많더라고요. TK님 표정이 참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성도를 대표하는 표정입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그런 표정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진짜 성도분들의 리얼한 반응인 거를 한국교회탐구센터가 뼈저리게 보셔야 됩니다. 또 뭐 저한테 큰 감동을 줬던 댓글이 있습니다. 저희가 칼바르트 편에서 제가 칼바르트 전기를 이만한 전기를 한번 소개를 했어요. 이 두꺼운 걸 누가 읽느냐고 TK님은 저를 비난하셨지만 그렇죠. 제가 한 분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떤 분이 별책 부록을 샀습니다. 위로받으시길. 이럴 때 책 소개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사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이 한 분이에요. 언제부턴가 노트 필기를 하며 듣게 되는 저를 발견합니다. 노트와 세상에. 펜을 부르는 정리십니다. 세상의 모든 책을 읽으신 듯한 홍쌤과 모르는 책을 모르는 척 하시지만 다 아시는 TK 난 진짜 모르는데. 올 한 해도 실학 블록버스터랑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원순일님. 이 원순일님은 우리가 지난 아마 책 방송 때도 댓글 소개해 주셨던 분으로 좀 기억을 해요. 맞아요. 저희 애청자 이 30인 맞습니다. 중에 아마 포함되시는 분으로 또 이렇게 또 저에게 격려가 되는 댓글을 저에게 늘 달려주셔서 힘이 많이 됩니다. 또 뭐 좀 더 소개시켜 주시죠. 이 채널의 문제가 자꾸 읽고 싶은 책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믿음 향기님의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몰트만 방송에서 하나님의 미래성 얘기하면서 맞아요. 평신도들이 신학화되는 미래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요. 미래에서 왔습니다. 신학을 좋아하는 평신도 한 명 키워내셨습니다. 탱탱우람.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는 이 댓글이 개인적으로. 딱 되게 적확했던. 맞아요. 딱 그 방송에서 이 댓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에 대한 어떤 칭찬해 준 것도 너무나 좋았지만 특별히 이제 막 그 제작진 분들이 너무나 편집도 잘하시고 맞아요. 자막 예뻐요라고 하는 또 그 댓글이 또 저희 정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너무나 핫한 댓글과 또 격려가 좀 저에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한 애청자분께서 너무 잘 보고 계신다고 스태프들 이렇게 뭐 또 회식도 한번 좀 회포를 좀 하시려고 수고한다는 용무에서 뭐 헌금도 보내주신 분이 좀 있으셨고 셀럽들만 받는다는 사과 박스를 제가 좀 받아봤어요. 그 글 한번 소개해 주시죠. 70대 애청하시는 시청자분이신데 댓글이 아니라 이분은 이메일이에요. 맞아요. 이메일로 저희 보내주셨어요. 저는 오래전 직장에서 퇴직한 만 70세의 나이 많은 성도이지만 신학 강의를 들으면 눈이 밝아지고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홍쌤과 TK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특히 TK는 직장인으로서 주말에 쉬지 못하고 강의 동영상을 만드느라 아주 목이 메가지고 너무나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나이 60까지 직장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고충을 충분히 압니다. 명창 홍쌤은 명고수인 TK가 없이는 결코 빛을 발할 수 없기에 제가 못 읽겠는데요. 저는 TK 선생님의 수고를 높이 사고 싶습니다.
아주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드리고 덕분에 저희가 큰 격려를 받았던 네. 그런 시간이어서 저희가 꼭 말씀을 드렸어요. 또 어떤 댓글을 많이 다신 두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 두 분께는 좀 특별히 저희 한국교회탐구센터 이름으로 소정의 상품을 좀 와, 드리면 어떨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두 분이 됩니다. 누구신가요? 아이디 믿음향기님 총 19회를 와.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네. 저희가 28번 방송을 했는데 네. 19회나 다셨으니까 맞아요. 거의 매번 보셨던 거죠. 이분은 또 신학책을 또 열심히 소개하시는 또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등이 믿음향기분, 아이디 화랑공원님 예. 이분께서 총 16회나 16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믿음향기님과 화랑공원 두 분께는 우리가 선물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댓글로 저희에게 네. 힘을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다고 박수를. 예.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댓글들에 수많은 대댓글을 달았던 맞습니다. 진정한 댓글 1위는 전데 그렇습니다. 그분은 저에게는 총 왜 선물을 76회로 하여튼 이렇게 훈훈하게 리뷰를 또 끝내나 했더니 우리 홍쌤이 몇 가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전달을 들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또 이렇게 얘기나 해보시죠. 예, 저희 현대신학을 또 마쳤으니까 이 공부가 또 어떤 유익이 있나 이런 얘기를 또 한번 마무리해 주셔야죠.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현대신학 이 공부를 한 것의 유익을 두 가지 정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현대신학의 지도 위에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 대부분이 아마도 복음주의,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 복음주의자들을 다룬 거는 하지, 헨리 램 그랜츠 묶어서 한 장에 다뤘던 그 두 번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신학의 이 넓은 영토 위에서 복음주의라는 것의 자리가 사실은 거의 뭐 한 뼘의 땅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사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꺼운 책에 몇 챕터가 안 예, 돼요. 2챕터 딱 나왔었거든요. 복음주의만 해도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좁혀서 뭐 개혁주의니 웨슬리안이니 하는 교단 신학으로까지 들어가면 사실 더 작아지는 거죠. 저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자신의 믿음이나 내가 속한 교단의 교리를 좀 상대화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의 이론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내가 바로 믿고 있다, 내가 옳은 자리에 서 있다는 확신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이 전체 신학 지형에서 이 정도의 그 한 뼘의 땅 위에 서 있으면서 사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만 옳다라고 하는 협소함이 그게 사실 신실함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어떤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신학 전통을 접하고 거기에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이제 그게 저는 현대 신학을 공부하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는 아마도 이제 이 책을 넘어서고 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좀 셀프 스터디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방송 처음 시작할 첫 방송에서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후에 신학책을 스스로 읽어내고 공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드리겠다, 이제 이런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현대 신학을 통해서 좀 약간 근접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19, 20세기의 그 주요 신학자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다른 신학책들을 읽을 때 이분들이 수없이 이제 인용되거든요. 이전과는 얼마나 책을 읽을 때 다르게 읽히는지 아마 좀 깜짝 놀라시게 될 거예요. 아니어도 많이 깜짝 놀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잖아.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 없다. 이 말이 안 믿어지시면 정말 아무 신학책이나 하나 집어들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박. 똑같잖아.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듣다가 보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신학 공부를 좀 혼자서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읽긴 그러니까 책 추천을 좀 가장 먼저 소개할 책, 그만큼 또 가장 강추하는 책인데 현대신학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대신학사상. 예, 이 책 저자가 이제 한국 신학자인 김균진 교수님인데 이분은 몰트만의 제자이기도 해요. 바로 이게 차이점이. 예전엔 몰트만의 제자라고 그래서 뭐 하지만 지금은 뭔가 이 느낌이 온다는 거죠. 거대한 몰트만 이름이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하셨겠구나 느낌이 온다는 거죠. 현대신학사상이라는 이 책은 학자별로 정리하는 컨셉이라는 면에서 저희 교과서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다루는 학자들도 많이 겹쳐요. 그리고 안 겹치는 학자들도 있기 때문에 올 쓴 책을 보완하는 공부가 되니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설명이 굉장히 쉽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네, 올 쓴 책보다 더 쉬워요. 그래서 올 쓴 책을 읽고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책을 읽으면 더 명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저한테는 거의 부교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읽어가면서 사실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거만큼 두껍거나 좀 더 두꺼운 책이에요. 대박. X. 그 다음 책은 얇아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라는 책이에요. 저희 책이 참 좋았는데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은 학문적 전성기가 20세기 후반이거나 또는 21세기였던 우리 동시대에 같이 호흡하고 있는 학자들의 분량이 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으면 이제 이 책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을 추천합니다. 8명의 학자들만 다루고 있는 두껍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우리 책하고 겹치는 학자는
학자는 발타자르랑 하우아스 카프토 이렇게 3명이에요. 나머지 5명은 새로운 학자들이죠. 최근 한국에서 많이 읽히고 있는 로안 윌리엄스라든지 미로슬라브 볼프도 있어요. 예.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사상가들도 소개하고 있고요. 롤슨 책 읽고 나서 그 다음 스텝으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신학 논쟁이라는 책이에요. 방송에서 소개했던 책을 다시 소개하는 건 이 책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뜻이겠죠. 이 책도 로저 올슨이 쓴 책이에요. 근데 같은 저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신선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거장들이 벌이는 가상 토론의 형식을 이제 택한 이게 또 책이에요. 논쟁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맞아요, 그 형식이 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르트랑 틸리가 논쟁을 하고 뭐 불트만과 판덴베르크가 논쟁을 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 책이 훨씬 재밌어 보이는데 왜 그 책을 하고 이걸 하셨어요? 네네. 재미는 있지만 단점도 좀 있겠죠. 논쟁 형식을 취하다 보면 두 학자들 사이에 대립되는 논점들만 크게 부각되는 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우리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책 끝나고 나서 신학 논쟁을 읽으시면 정말 재미있게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대장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야, 끝났네요. 정말 끝났네요. 박수 한번 할까요? 이제 이 책을 좀 싸게 구하고 싶은 분들은 당근을 바로 은평구 다음 책을 소개하는 아주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맞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많은 책들을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기를 닦아놓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밌는 걸 해보자. 재밌는 거 드디어 하는 건가요? 네. 예전에 저희가 톰라이트랑 또 김근주, 정성국 교수님이 세 분의 책으로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죠? 예,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이 유익하고 좋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저희 시청자들이 기대하시는 것 중에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성경과 관련된 걸 좀 다뤄보자. 지난번에는 사실 성경 묵상과 해석의 문제를 다뤘던 것을 순한 맛 버전이라고 하면 좀 더 매운맛, 바로 역사 비평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라는 걸 제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 역사 비평은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예요. 일부 보수 교단에서는 이 역사 비평을 많이 활용하는 신학자들을 거의 이제 마귀 취급을 하죠. 예,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표적인 게 불트만. 도대체 마귀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성도들한테는 역사 비평이 뭔지는 모르지만 위험한 것으로 좀 인식되어 있어요. 일단은 아예 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긴 해요. 예. 그리고 또 들었다면 뭔가 내용이 뭔지를 듣기보다는 그냥 위험한 것이다, 해로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역사 비평이 도대체 뭐냐? 오늘은 그냥 프리뷰니까 이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책을 다룰 때 하게 될 건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반 학문의 기준과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말해요. 아니 사실 그러면 뭐 일반 학문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왜 문제냐 싶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일반 학문의 기준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성경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출애굽을 예로 들어볼게요. 성경은 출애굽을 아주 확고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현대 고고학과 역사학에 따르면 고대 어느 시기에도 이집트에서 노예들의 그 대규모 유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요. 아, 이게 역사 비평인가요? 예. 해롭다. 근데 재밌겠다. 단지 일부 의견이 아니라 거의 지배적이고 확정적인 견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음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고대 이집트 역사에 대한 현대 학문의 최신의 성명을 부정할 거냐, 이런 어떤 양자택일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게 지금 역사 비평. 역사 비평이 보수 신앙과 가지고 있는 긴장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저희가 이제 그럼 이거를 좀 다루는 여기서 건가요? 잠깐 to be continue. 이제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되는지 감은 오시죠? 아니 감은 잘 안 와요. 해로워. 말씀대로 해로워, 골치 아파, 그냥 모를래 하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역사 비평은 현대 신학을 이루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이번에 현대 신학자들 다룰 때 이제 그 학자가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 또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게 자주 언급됐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수용하느냐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제 현대의 비중 있는 신학자 중에서 역사 비평의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학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돼요. 받아들이던 아니면 반대를 하기 위해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역사 비평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거죠. 학문적으로는 역사 비평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값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역사 비평이 신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그 내용이 오늘날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될 거로만 더 인식이 돼 있어서 더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 비평? 그걸 성도들이 알아서 뭐래? 성경의 권위만 의심하게 만들지. 그렇게 쉬쉬하면서 이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일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신학과 교회 현장 사이의 괴리가 점점 커지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신학의 영역이 역사 비평이기도 한 거죠. 뭔가 왠지 판도라의 산자를 열어젖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음 책을 이쯤에서 정말 소개를 해야죠. 이제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다음 블록은 바로 이 책입니다. 빠밤. 이야. 역사 비평의 도전과 복음주의의 응답. 현대 신학이란 무엇인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얇은 책을 좀 보게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매운맛. 간단하게 좀 책 소개를 하자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원제도 이제 뭐 복음주의 신앙과 역사비평의 도전 비슷하거든요. 역사비평을 복음주의의 입장에서 다루겠다라는 것을 제목에서부터 분명하게 알리고 있어요. 제가 앞서 설명했던 문제의식하고 좀 비슷한데 성경의 권위를 믿는 복음주의자라면 무조건 역사비평을 거부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공부는 하되 신앙에 어떤 의미도 던져주지 못하는 골칫거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뒤로 감춰놔야 되는 건가? 복음주의 신앙과 역사비평의 내용을 신실하게 통합해 갈 수는 없는 걸까? 역사비평의 도움을 받는 복음주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질문을 품고 몇몇 학자들이 답을 모색해가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조하게 그냥 역사비평의 내용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쓴 책이 좀 더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주제들이 매운맛 향기가 좀 납니다. 예. 아담은 실제하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궁금해하실 점들 또 한번 고민해볼 법한 얘기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좀 저희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9장은 서론하고 결론이고요. 7장이 역사비평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 7개를 택해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들을 이제 한 주에 하나씩 다루게 되기 때문에 복음주의 신학 논쟁 공부할 때랑 좀 비슷한 두 번째 느낌이 책이잖아요. 예, 나기도 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때처럼 좀 재밌게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책 한 권을 마치면 늘 그랬듯이 뭐 몇 주 정도는 좀 쉬고 충전의 시간을 갖고 돌아올 건데요. 책을 읽으면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방송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1장을 읽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또 하나하나씩 또 쌓아가는 맛이 있네요. 역사 비평의 도전과 복음주의 응답까지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책으로 또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